장-미셸 바스키아라는 작가인데요. 1960년생인데 88년에 죽었죠. 이제 27의 나이로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바스키아가 알려진 거는 이제 1980년대 미술계의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검은 피카소라는 별명을 가졌고, 소돔이 경매에서 1200억 원의 낙찰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가의 작품이 거래되고 있는 작가인데, 왜 이 작가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 작가가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요인이 뭔가, 이제 그런 지점을 하나의 그 평가의 기준에 입각해서 작품성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이 작가는 이제 흑인 예술가고요. 그 당시에 그 저항 포인트, 이 작가가 그 저항 의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좀 보면은, 이제 미술 사적인 맥락하고 또 어떤 삶적인 일상적인 맥락을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저항 포인트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그 삶에 대한 저항하고 또 그 미술사적인 맥락에서의 그 저항,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뭐 삶에 대한 저항이라면은 본인이 흑인으로서 느껴야 했던 그 인종 차별에 대한 부당함, 거기서 생기는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저항과 분노 같은 것이 있었고, 또 미술 사적으로 보면은 1970년대에는 그 상당히 그 개념적이고 지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사의 맥락을 보면은 19세기 후반부터 모더니즘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이 이제 형식주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엘리트주의, 어떤 고급 예술 쪽으로 방향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그림이 추상화되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미술로 변했고, 과거처럼 어떤 구상적인 형상이 있어서 그 형상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읽어내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어떤 순수한 어떤 그 조형적인 어울림, 조화로움,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상당히 그 괴리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그 크게 다루면서 이제 미니멀리즘으로 정착이 되고, 그리고 1970년대 들어오면은 개념 미술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추상 표현주의에 대한 어떤 반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지적인, 철학적인 그런 개념 미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이 추구했던 그 미술에서 느꼈던 그 감성,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너무 그 철학적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발감이 생길 그런 무렵이고, 또 개념 미술로 변해 버리면서 콜렉터들이 집에다가 작품을 걸어놓다든지 뭐 장식용 목적으로 작품을 많이 구입을 했는데, 이제 그런 그 용도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진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그 수요가 1980년대에 되면은 이렇게 만연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그 수요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수요, 그 시대적인 결핍에 따른 수요,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좋은 예술가들은 이제 그거를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일상에서 또는 어떤 미술사의 양식에서 결핍된 부분이 뭔가 이걸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이 들어가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 지향점이 또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상품을 만드는 거나 이제 비슷한 논리죠. 이렇게 보면은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단지 그 수요가 그 생활의 필요에 따른 수요는 아니고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그 시대 정신을 이루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한 그 해석, 시대적 요구에 대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적절한 양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스키아의 경우도 이러한 그 80년대에 결핍된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이제 작품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적인 흐름에 저항해서 좀 감정적인 그런 표현주의 내지는 자기 개인의 어떤 무의식과 관련된 초현실주의와 관련을 시켜서 그거를 과거와 다른 방식의 어떤 재해석을 해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제 자체는 그 사회 현실에서 오는 어떤 그 차별 대우, 흑인에 대한 차별 대우,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느껴지는 그런 불안한 어떤 사회적 내용을 다루면서도 그거를 매우 그 유쾌하게 낙서하듯이 유쾌하게 놀이처럼 다뤘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 놀이하듯이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 이제 반전을 시킨 거죠. 저항과 지향이 파악이 돼야 우리가 이제 예술가에 대한,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이런 작품들인데, 뭐 그야말로 뭐 그냥 낙서하듯이 그린 작품인데, 사실 어른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 어린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낙서하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이성적이 되잖아요. 이성이 발달하다 보면은 뭔가 자꾸 그 일관된 맥락, 어떤 흐름,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 질서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이성의 통제가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절제를 하면서 남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본능보다도, 자, 이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기분은 나빠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려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가리게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될 말, 해야 되는 말을 가려서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이성적이 되고, 그것이 겉보기에는 그 질서가 있어 보이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떤 감정의 억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미세한 것들이 억압이 되면서 그것이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정신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병리 현상을, 정신적 병리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현대 사회 자체가 어떤 그 이성적 합리성, 이제 과학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성 중심적인 그 합리주의적인 그런 사고에 젖게 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또 요구하다 보니까 많은 그 금지와 어떤 그 제약들이 지배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회가 정한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그 순종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면은 개인의 그런 무의식은 상당히 그 억압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하나의 그런 자신의 무의식을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초현실주의에서 그 무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썼던 그 오토마티즘과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이 낙서라는 것은 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거기에 합리적인 어떤 질서를 찾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책을 쓴다든지 뭐 그 레포트를 쓴다든지 그럴 때 쓰는 글들이라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형식을 갖춰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거기에 따른 그 문장들의 어떤 그 질서 있는 어울림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낙서라는 것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손이 움직이면서 그냥 통제 없는 자유분방함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의 그림이나 어린이들의 글을 보면은 상당히 자동기술적인 방식에 많이 의존을 한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이성적인 어떤 의식을 많이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억압되어 있는 그런 거를 그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뭐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쾌감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동안 눌러왔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거리낌 없이 표현되는 걸 보면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편안함.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1980년대에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 되고, 그 당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뭐 이태리나 뭐 프랑스 그 유럽 나라들의 그 흐름도 전부 다 비슷하게 같이 가요. 그동안 미니멀리즘이나 개념 미술에 눌려 있었던 그 회화가 다시 한번 어떤 그 수요에 의해 가지고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1980년대고, 독일에서는 이제 신표현주의라는 이름으로 해서 등장을 하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바젤리츠처럼 저렇게 사람을 뒤집어 그려 가지고 과거의 구상과 차별화를 두는 거죠. 과거의 구상 회화는 저렇게 뒤집어서 그리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제 저렇게 뒤집어 그리면은 그동안에 자기가 그려왔던 방식과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거꾸로 본다는 것은 기존의 그 테크닉에 발현되는 그런 기술이 상당히 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감정 표현이 더 순수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감정 표현이 직접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이제 기술적으로 돼버리면은, 기술이 너무 앞서다 보면은 감정이 들어갈 새가 없이 그냥 기술로 먼저 그려버리거든요. 근데 저렇게 거꾸로 그리면은 자기 그 내면의 감정이 조금 더 진실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뭐 기존의 그림과 차별화되면서 표현주의적인 어떤 그 흐름을 다시 복원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안젤린 키퍼 같은 작가들처럼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현실, 과거의 표현주의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감정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회적인 맥락 또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어떤 사건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어떤 치유하는 방식으로 분출시키는 뭐 그런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작품은 이태리 트랜스 아방가르드, 똑같은 흐름이 이태리에서는 이제 트랜스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를 넘어서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방가르드가 너무 지적인 개념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거를 초월해서 다시 어떤 그 감각적인 거, 감성적인 부분을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이제 이태리에서 등장을 했고, 저 그림은 이제 산드로 키아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뭐 이탈리아는 뭐 어떤 굉장한 역사가 깊은 어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상당히 그 신화적인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하고 신화적인 맥락을 막 결합시키면서 이제 구상이 등장하는 거죠. 구상회화가. 저것도 개인적인 서사라고는 보기 어렵고 어떤 그 민족적이고 또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저렇게 어떤 해석하기 어려운 스토리를 만들면서 등장하고 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구상이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로베르 꽁바스, 프랑스 작가죠. 자유구상이라고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불렸는데, 저 작가도 뭐 만화를 그리듯이 뭐 자유롭게 뭐 어떤 자신의 이야기나 어떤 사회적인 맥락의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뭐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그게는 뉴 페인팅이라고 불렸는데, 뉴 페인팅은 주로 이제 낙서 형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감성과 억압된 개인적 감정을 이제 분출시키고 거리의 그 낙서화로 출발하기 때문에 형식이 굉장히 거칠죠. 뭐 색도 그렇지만 그 붓터치가 거칠고 자동 기술적으로 나오는 대로 그리는, 뭐 아무 통제 없이 붓 가는 대로 그림 그리는 스타일로 양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스키아의 그 성장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는데 IT 출신의 회계사 아버지를 두었고, 어머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흑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회계사였기 때문에 비교적 집안이 부유했고,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그 학구적이었어요. 위에 있는 사진이 바스키아의 어렸을 때 모습이고, 밑에 왼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아버지입니다. 회계사였던 아버지고, 그다음에 요분이 이제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교육열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술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문화에 대한, 미술에 대한 감성을 갖게 했고, 또 몇 개의 외국어까지 가르칠 정도로 열성적이었는데, 7살 때 아버지하고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 이제 그 아버지와, 바스키아는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면서 그 아버지와의 갈등,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약간 그 불우한 가정 환경을 보내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만화가가 되고자 했을 정도로 틈이 날 때마다 책이나 공책에 끊임없이 만화를 그렸다 하고요.
또 어렸을 때 이제 엄마랑 같이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본 그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감동을 받고 화가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게르니카는 이제 피카소의 다른 그림과 달리 조금 만화적인 형식으로 그려진 작품이죠. 본인도 이제 이런 만화 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뭐 저런 작가가 세계적인 대가라고 하니까 뭐 나도 할 만하겠다, 뭐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됐겠죠. 피카소를 상당히 흠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분은 이제 흑인들을 많이 그렸는데 예외적으로 저렇게 피카소를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커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색인종이라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별을 당하면서 17살 때 고등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바스키아가 자퇴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화를 내면서 집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몇 차례 이제 가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크 댄스라든지 펑크족, 레게, 힙합 등의 그 흑인 문화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당시에는 1970년대 후반, 80년대 요 무렵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제 많은 그 유색 인종들이 뉴욕에 집결을 하게 되고, 특히 사우스 브롱스에서 힙합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힙합이라는 음악이 그 인종 차별에 대한 그 당시에 부당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저항의 음악이고, 그리고 어떤 낙천적인 자유를 외치는 뭐 그런 음악인데, 그러니까 이런 힙합하고 이 거리의 그 낙서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막 그 유행하던 뭐 그런 시절입니다. 바스키아도 이제 그런 것에 물들게 되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의 그 양반 문화에 대한 고급 문화, 그 상류층 문화에 대한 저항 같은 것이 탈춤의 형식으로 드러나잖아요. 뭐 이런 문화가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뉴욕에서도,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힙합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어떤 그 백인들에 대한 풍자와 어떤 그 인종에 대한 자유를 외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바스키아 역시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낙서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알 디아즈라는 그 낙서 화가를 만나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알 디아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스키아입니다. 그래서 둘이 세이모라는 그룹을 조직해요. 아주 흔해 빠진 것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Same Old Shit라는 그런 영어에서 약자로 Same Old를 만들어서 뉴욕의 그 소거리를 캠퍼스 삼아 가지고 스프레이로 담벼락에다가 어떤 반항적인 문구와 그림들을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이 디아즈는 낙서 화가가 자신의 그 체질에 맞았고, 이런 유명한 예술가가 되기보다도 이런 낙서 화가로서의 어떤 길을 생각했는데, 바스키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꿈이 많은, 야망이 컸어요. 본인도 나는 갤러리의 마스코트가 아니라 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해 왔고, 그 흑인 영웅들이 뭐 운동선수들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화가로서 그 영웅이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져왔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세이모의 어떤 순수한 정신과 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고급 문화를 지향하지는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한 풍자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알디아즈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세이모를 해체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 당시에 그 낙서화가로 알려진 사람이 또 키스 헤링이 있고, 또 팝 작가로 유명했던 그 케니 샤프 같은 작가들과 이제 어울리기 시작해요. 바스키아는 이제 화가로서의 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그 유명한 그 당시 작가들과 이제 어울리고, 그리고 뉴욕 현대미술관 앞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엽서와 티셔츠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던 무렵에 1980년 그 앤디 워홀을 만나게 됩니다. 앤디 워홀이 그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뒤따라 들어가가지고 자기 엽서를 워홀한테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워홀이 그 조그맣게 그린 그 엽서에 그린 그 그림을 보고 이제 재능을 알아보게 되는 거고, 자기 팩토리, 그 당시 워홀은 그 많은 작가들이 그 팩토리에 몰려들었었죠. 거기에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운명적인 워홀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워홀은 그 당시에 뭐 미술계의 대스타였었죠. 1960년대부터 팝아트로 주목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80년대 되면은 미국 미술계의 중심 작가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워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예술은 이 상업이다. 가장 위대한 예술은 가장 위대한 장사꾼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키우는 작가로 바스키아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20살 초반에 바스키아가 그 당시에 대인기를 누리면서 갑자기 여기저기 전시에 불려다니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워낙 그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특히 그 마돈나와 열애설이 나올 만큼 유명세를 타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여성이 마돈나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의 그 미국 문학에는 전위적인 뮤직비디오, MTV 채널이 등장을 해요. 또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 같은 슈퍼스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바스키아도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자유분방하고 새로운 걸 찾는 그 미국, 뉴욕이 원하는 그런 인물에 부합된 작가가 된 거죠. 그리고 바스키아의 이런 그림들은 주로 드로잉이 중심이 되면서 저렇게 해골의 모습이나 인간의 어떤 그 뼈대 같은 것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저런 아이디어는 바스키아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해부학 교과서를 사주는 거죠. 이 그레이의 해부학. 이제 저 책은 이제 인체의 어떤 그 골격에 대한 어떤 해부학적인 지식을 담은 그런 그 책이죠. 그때 어떤 그 인체의 골격이라든지 뼈라든지 뭐 해골 뭐 그런 거에 어떤 굉장히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다빈치의 인체 해부도를 포함해 가지고 해부학적 그림들에 매료가 된 거죠. 어떤 그 죽음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라고도 볼 수가 있고, 저런 해부학적인 관심이 그림에서도 드로잉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 작품이 소더비 경매에서 1200억 원에 낙찰된 작품입니다. 뭐 이런 그림은 굉장히 빨리 그립니다. 바스키아가 평생 그린 그림이 뭐 평생이라고 해봤자 10년이 안 됩니다. 뭐 8년, 9년 뭐 그 정도 그림을 그렸는데, 전체 작품이 2500점, 3000점 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뭐 얼마나 빨리 그래야 그렇게 그립니까? 근데 뭐 이렇게 빨리 그린 그림이 1200억 원이다. 그 당시에 이제 소재로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들이에요. 흑인으로서 인종차별을 당하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그런 사람들이죠. 음악가 중에서 뭐 찰리 파커, 지미 핸드릭스 같은 영웅적인 그런 재즈 아티스트들, 그 다음에 흑인 인권운동가들이 무하마드 알리 같은 그런 권투 선수, 중남미 계열의 어떤 그 호녀라 중에서도 영웅들을 주로 그랬어요. 사회적인 역경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게 된 그런 사람들을 소재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에다가 저런 거 왕관을 그려 넣어줘서 존경과 찬미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무하마드 알리죠. 전설적인 권투 선수인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라는 말로 유명한, 이 운동선수 중에서는 이렇게 그 뛰어난 흑인들이 많이 나왔죠. 이런 그 영웅들의 모습을 동경을 하면서 저렇게 검은 피부를 검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술가로서는 흑인 예술가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술사에서 유명한 미술가는 대부분 백인이었고 흑인 예술가는 거의 없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강렬하게 느꼈고, 이것이 이제 어떤 그 본인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런 주제를 다룰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인종차별의 문제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했거든요.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무튼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이 차이를, 흑과 백은 다른 것이지 차별이 아니잖아요. 이 차이를 차별화 대할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예술가는 그런 그 이분법적인 분별 의식에서 생기는 그런 차별성에 대한 어떤 지향으로서 어떤 그 평등 또는 혹은 차이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는 저항과 지향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항이라는 것은 사회적 차별에 대한 저항이고, 지향이라는 것은 그런 차별을 딛고 영웅이 된 그런 스타들에 대한 어떤 그 지향의식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자유로운 이런 형식이 나오고 있다. 왼쪽 사람은 이제 면류관 같은 걸 쓰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왕관을 쓰고 있네요. 자, 이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애들이 그린 그림과 상당히 유사한데, 그러면 애들의 이런 낙서화와 바스키아의 낙서화의 차이가 뭐냐? 우리 뭐 아들도 이 정도 그리겠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애들이 그린 그림에는 그런 저항과 지향이 좀 약하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차별을 그렇게 당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본능의 표현이다라고 본다면은, 바스키아의 이런 그림은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의식에 대한 가치가 이 작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어른들이 이렇게 그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천진난만하게 나오기가 참 어려운 거죠. 손 가는 대로 이렇게 맡길 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죠. 완전히 그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그 붓 끝과 어떤 캔버스 천의 그 촉각적인 만남, 이런 데서 오는 그 맛이 있죠. 맛. 드로잉이 살아있는 거죠. 어린이들의 그 드로잉처럼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들은 모든 선택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즉흥적인 본능에 따라서 자동기술적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은 빨리 그리지만 내가 너무 이성적일 때는 그림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바스키아가 이제 마약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약기운이 좀 있어야 이런 그림이 잘 되거든요. 맨정신으로는 잘 안 되죠, 대낮에. 조금만 이성적이 되면 그림이 좀 딱딱해지는 거죠. 이건 모나리자인데, 그 모나리자를 자기 언어로 표현해 본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그 낙서를 연상시키는데, 사람들은 개념 미술을 접하다가 이런 그림을 보니까 좀 숨통이 좀 트이는 거죠. 너무 지적인 그런 작품들만 만나다가 아주 편안하게 어린이처럼 이런 그림을 볼 때 뭔가 해소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뭐 굳이 어떤 양식적인 그 어법을 찾는다면은 계획되지 않은 우연적이고 즉흥적인 모든 결정이 어떤 앞에 그려진 양식과 관련 속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몰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러다 보면은 그리면서 자기를 알게 된다.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내가 뭘 추구하고, 그런 거가 저런 글씨라든지 뭐 그림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를 알고 그린다기보다도 그림을 통해서 나를 안다는, 나를 발견해가는 뭐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권력 플러스 돈, 뭐 자기가 가졌던 그런 욕망, 관심사 이런 것들이 뭐 솔직하게 다 표현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데 써놓은 그 카피라이트, 어떤 저작권 관련된 이런 기호는 어떤 자기 작품에 대한 일종의 그 자부심 같은 것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마 본인은 뭐 이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을지 잘 몰랐을 거예요. 뭐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낙서 아닙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런 거를 읽어낸 사람이 앤디 워홀이죠. 앤디 워홀은 팝적인 그런 개념 작가지만, 이런 대중들의 이런 수요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스키아한테 너 이렇게 그리면 돈 번다. 이렇게 코치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잘 그리려고 안 오고, 보통 이제 뭐 그림을 배우면은요, 대학을 간다든지 정규 공부를 하면은 아카데미즘에서 요구하는 그걸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 개성이, 정체성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워홀을 잘 만난 거죠. 워홀을 만나서 워홀이 이제 그런 그 예술의 어떤 그 생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스키아의 이런 장점을 워홀은 실제로 동경을 했어요. 본인은 이렇게 안 되죠. 본인은 절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천진난만한 그 자유로움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바스키아에게 영감을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신사람을 느끼는 거죠. 항상 가까이 두고 이런 그림을 보면서. 그야말로 자기 무의식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그릴 때, 야, 이거 괜찮다. 너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에? 이것이 이 그림이 아니야. 이건 낙서지 그림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아무튼 감각은 탁월하죠. 색채도 좋지만 톤의 무심함, 세련된 조형 감각을 갖고 있어요. 저게 아무리 뭐 흑인이고 뭐 해골을 그리고 징그러운 몸을 그려도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쾌감이 있는 거죠, 쾌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나올 수가 있고, 자기의 꿈과 현실이 이 낙서 속에 종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상적 이미지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읽히지 않도록 뭐 지우고 해체하고
또 그리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감각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거지, 어떤 사파적인 메시지로 고정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 구상회화의 다른 점은 뭔가 형태가 있고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이 사파적인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그 사회적 갈등과 개인의 감정 이런 것들이 노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놀이의 세계,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규범에도 구속함이 없는 자유로운 그런 유희적 놀이의 세계로 그것이 이제 지향점인 거죠. 그 사실 애들 그 낙서하는 거 보면은요, 그 낙서하고 놀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죠. 자기 나름의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완전히 그 세계에 심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 후반에 갑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스타가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질투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이제 워홀이 바스키아를 이용했다는 뭐 그런 소문도 있고, 또 워홀과 동성연애 중이라는 그런 소문도 돌았고, 그리고 이제 워홀과 이제 2인전 그 공동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 전시는 뭐 별로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시를 계기로 이제 둘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기 한 해 전에 그린 작품인데, 뭔가 그 죽음에 대한 그 암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거 보면은 20대 그 초반에 그린 그림보다는, 많이 힘이 빠져 있죠. 좀 딱딱해졌고, 사회적인 많은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 정신이 분산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작품을 요구를 하니까 내가 그리고 싶을 때 그려야 되는데 너무 요구가 많다 보면은 억지로 그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몰입이 잘 안 되고, 이런 작가 같은 경우는 몰입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림이 안 나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마약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이제 몸은 자꾸 상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게 딜레마죠. 이 약기운이 떨어지면 그림이 잘 안 되니까 과다 복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몸에 무리가 생기는 거죠. 본인도 아는 거죠. 조금만 몰입이 안 되면 그림이 딱딱해진다는 거를. 그림이 재밌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놀이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전시는 다가오고 누가 자꾸 그려달라니까 그려줘야 되는데 그림은 안 나오고 하다 보면은 좋은 그림이 안 되는 거죠. 1987년에 워홀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상실감에 이제 헤로인을 더 많이 먹게 되고 27에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빨리 죽은 건데, 아무튼 그래도 작품이 2,500점 이상 된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죠. 이건 이제 죽는 해, 1988년 작품이에요. 자기의 그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죠. 근데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 항상 그 죽음의 그림자가 좀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유쾌하게 유머스럽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가적인
그런 감정이 동시에 느껴지는 유쾌한 즐거움과 암울한 죽음의 그림자, 이것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는 거죠. 나는 흑인 예술가가 아니라 그냥 예술가다. 이 말은 이제 평생 바스키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그 저항의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데, 사회에 나가면은 나는 그냥 예술가가 아니라 흑인 예술가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 별명이었던 흑인 피카소 라는 말도 벌써 흑인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별명이라도 앞에 흑인자가 붙는다는 거죠. 어쨌든 본인은 그런 어떤 차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뭔가 강렬한 어떤 그 성공에 대한 갈망 같은 것이 더 꿈틀거렸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그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어떤 분출하는 그런 에너지로 그림 속에 녹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 힘이 있는 거죠. 힘. 그냥 지향만 아름답게 표현이 되면은요, 그 에너지가 느껴지질 않아요. 이 바스키아 그림의 장점은 어떤 그 자유로운 힘이죠. 그럼 모든 억압과 차별을 다 해소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자유로운 그 힘의 분출이 캔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자, 이 작가는 어떤 흑인 작가로서 그 삶에서 받은 어떤 차별 대우, 거기서 생기는 감정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가의 대상은 자신의 감정이 되는 거죠. 그 감정은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죠. 삶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작품을 통해서 풀어져 나오는 거죠. 승화가 되는 거죠. 사회에서 형성된 그런 감정의 어떤 자유로운 분출, 이것이 자기 예술의 주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작가가 이제 평생 지향했던 그런 세계는 자유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유로운 유희. 현실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작품에서는 그런 어린이 같은 천진하고 자유로운 세계를 꿈꿨다는 것이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그런 낙서의 형식을 하나의 그 자기의 언어로서, 조형 언어로서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기다운 그런 양식을 꽃피울 수 있었다. 이 작가가 만약에 정규 미술학교를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지금보다 성공은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뭔가 기교를 배우게 되고 어떤 사회가 정한 어떤 미적인 기준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평범해지는 거죠. 어떤 자기다움 이런 것들이 희석이 되는데, 이 작가는 제대로 그림을 배운 적이 없고 정규 과정을 안 밟았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그렸는데, 마침 스승을 앤디 워홀이라는 이 그림을 아는 사람이 어떤 최초의 스승이자 마지막 스승이 됐기 때문에 워홀이 이 바스키아의 그런 장점을 극대화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은 우리가 그 미술 교육에 대한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그 획일된 그 양식을 하나의 전통이니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이니 하면서 그쪽으로 개인의 어떤 성향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예술은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때 더 자유롭게 자기 본성이 드러날 수 있고, 이 작가가 젊은 나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그런 그 무교육에서 오는 자유분방함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앤디 워홀이 미술의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1980년대의 그런 그 요구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상품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 정신에 부합된 80년대적인 미술사의 그의 흐름에 적절한 자기 포지션을 갖게 됐다는 것이 이 바스키아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인생에서는 미술가로서의 성공이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자기 템포로 그냥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주문이 많고 요구가 많다 보면은 그 템포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무리를 하려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특히 바스키아 같은 그림은 이 지적인 그림이 아니라서 취하지 않으면 그릴 수 없어요. 이렇게 뭔가 그 이성이 닫혀야 되거든요. 닫히고 어딘가에 막 취해 있어야 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유형의 작가라서 되게 이런 그 표현주의 계열의 작가들이 이 술도 많이 먹고요. 마약도 많이 합니다. 특히 미국 작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예술과 인간의 어떤 삶을 바꾸는 뭐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아무튼 뭐 이 그림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아무튼 그 현대인들이 누구나 동경하는 그런 자유로운 세계, 잃어버린 그 어린이의 꿈과 낭만, 이런 것들이 유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미적인 쾌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시가 2월 달까지 2월 7일인가요? 롯데뮤지엄에서 있으니까요. 뭐 이번에 뭐 꽤 많은 작품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